옛날 옛적 조선 중엽의 어느 해였습니다. 그 무렵 나라 안팎은 전쟁의 상흔이 채 가시지 않은 데다 세금 부담이 날로 무거워져 객성들의 살림살이가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었지요. 양반이든 상민이든 모두가 내일을 걱정해야 하는 시절이었으나 남쪽 고을한 귀퉁이만큼은 예외였습니다. 이곳에는 윤대감이라 불리는 이름난 부자지주가 살고 있었습니다. 기와집이 30칸이 넘고 논밭만 해도 1000마지기가 넘는다는 소문이었지요. 대감의 창고에는 쌀이 가득했고 안채에는 하인만 해도 20명이 넘게 드나들었습니다. 그런 윤대감이 그해 가을 갑자기 병을 얻어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평소 건강하던 분이었으나 어느 날 밤부터 시작된 기침이 점차 심해지더니 석 달도 채 버티지 못하고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지요. 대감이 세상을 뜨기 직전 삼형제와 집안 어른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촛불이 희미하게 흔들리는 방 안, 대감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한 사람씩 이름을 불렀습니다. 큰거사, 너는 집안의 맞으니 본체와 동쪽 논을 맡거라. 중간거사, 너는 서쪽 논밭과 창고를 물려받아라. 그리고 잠시 숨을 고르던 대감이 막내 아들을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막내 윤서는 모두가 숨을 죽이고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하나 대감의 입에서 나온 말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지요. 하녀 초연이를 맡으라.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헛기침을 했으나 아무도 감히 되묻지 못했습니다. 대감은 그 말을 끝으로 천천히 눈을 감았고 이틀 뒤 새벽 종소리와 함께 숨을 거두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사흘 내내 문상객들 사이에서는 이 기이한 유언이 화제거리였습니다. 어떤 이는 대감이 마지막에 정신이 혼미해진 것이라 했고 어떤 이는 막내를 아껴서 일부러 짐을 덜어준 것이라 해석했지요. 하나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한마디 유언이 훗날 온 고을을 뒤흔들 거대한 사건의 씨앗이 될 줄은 말입니다. 그로부터 보름이 지난 뒤 상복을 벗은 삼형제는 각자의 살림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막내 아들 윤서는 23세 나이로 집안에서 가장 존재감이 희미한 인물이었습니다. 큰형은 장사 수완이 뛰어나 이웃 고을까지 명성이 자자했고 둘째 형은 묵과의 급제에 관직에 나아갈 뜻을 품고 있었지요. 하나 윤서는 어려서부터 글 공부만을 좋아했습니다. 사서삼경을 달달 외우고 시를 짓고 책을 베끼는 일에만 몰두했지요. 형들이 말타기와 활쏘기를 익힐 때 윤서는 서재에 틀어박혀 책장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집안일에는 관심도 없고 재주도 없었습니다. 장부를 보라 하면 숫자에 어지러워했고 하인을 다스리라 하면 차마 호통을 치지 못해 쩔쩔매곤 했지요. 저 아이는 글만 읽다가 늙겠구나. 어머니가 한숨을 쉬면 아버지는 오히려 웃으며 말하곤 했습니다. 순둥이 같은 아이지. 하나 속정만큼은 깊으니 그것으로 족하지 않겠소. 실제로 윤서는 마음씨만큼은 삼형제 중 가장 따뜻했습니다. 길에서 넘어진 아이를 보면 달려가 일으켜 세웠고 굶주린 거지가 대문 앞에 서 있으면 부엌에서 밥을 퍼다 주곤 했지요. 비록 가진 것은 없어도 남에게 베풀 줄 아는 마음을 지닌 청년이었습니다. 그런 윤서였기에 형들은 속으로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막내는 재산을 탐할 인물이 아니라고 믿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아버지가 남긴 기이한 유언에도 형제간에 큰 다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윤서 본인만이 그날 밤 홀로 마루에 앉아 먼 산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버님은 왜 하필 초연이를 내게 맡기셨을까? 초연은 집안에서 가장 조용한 하녀였습니다. 15살 무렵부터 윤씨 집안에 들어와 허드렛 일을 도맡아 했으나
목소리를 높이는 법이 없었지요. 말수도 적고 웃음도 적고 언제나 그림자처럼 조용히 제 할 일만 했습니다. 윤서는 그런 초연이 불쌍하다 여겼으나 그 이상의 감정은 품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 이제 아버지의 유언으로 인해 초연은 윤서의 유일한 상속 재산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을 재산으로 남긴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윤서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때 멀리서 초연이 물동이를 이고 우물가로 가는 모습이 보였지요. 그녀의 뒷모습은 여전히 그림자처럼 희미했으나 왠지 모르게 윤서의 가슴 한쪽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한편 그 무렵 초연은 뒷마당 우물가에서 물동이를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초연은 21살의 나이였으나 겉으로 보기엔 18쯤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작은 키에 가냘픈 몸, 언제나 고개를 숙이고 다니는 탓에 얼굴을 제대로 본 사람도 드물었지요. 그녀는 어려서부터 윤씨 집안에 몸을 의탁해 살았습니다. 정확히 언제 들어왔는지는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으나 10여 년은 좋게 되었을 것입니다.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마당을 쓸고 손님상을 차리는 일을 묵묵히 해냈지요. 다른 하인들과 달리 초연은 입을 함부로 놀리지 않았습니다. 부엌 아낙네들이 주인집 뒷말을 할 때도 사랑채 머슴들이 장난을 걸어올 때도 그저 고개만 숙이고 제 일을 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끔, 아주 가끔씩 초연의 눈빛에는 깊은 생각이 서려 있었습니다. 물동이를 이고 걸어갈 때 문득 멈춰서서 먼 산을 바라보는 일이 있었지요. 그럴 때면 그녀의 얼굴에는 알 수 없는 그늘이 드리워졌습니다. 집안 어른들도 그것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는 뭔가 사연이 있어.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깊은 상처를 안고 사는 게 분명해. 그러나 누구도 그 내막을 아는 이는 없었습니다. 초연은 자신의 과거에 대해 단 한 번도 입을 열지 않았고 물어보는 이가 있어도 그저 고개만 가로저을 뿐이었지요. 다만 한 가지, 초연에게는 이상한 버릇이 있었습니다. 밤마다 사랑채 쪽을 바라보며 한참을 서 있다가 작은 소리로 무언가를 중얼거리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하녀가 그 소리를 엿들었다 했으나 무슨 말인지는 도통 알아듣지 못했다고 전했지요. 그날 밤도 초연은 우물가에 홀로 앉아 달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보름달이 환하게 떠 있었으나 그녀의 얼굴은 오히려 어둠 속에 가려져 있었지요. 대감어른께서 결국 그 약속을 지키셨구나. 초연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슬픔과 안도가 뒤섞여 있었지요. 그녀는 품속에서 작은 헝겊 조각을 꺼내 들었습니다. 낡고 해진 천이었으나 그 안에는 무언가 단단한 것이 쌓여 있었습니다. 초연은 그것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다시 품속 깊이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안채로 발걸음을 옮겼지요. 달빛 아래 그녀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졌으나 누구 하나 그 그림자가 품은 비밀을 알아차리는 이는 없었습니다. 윤대감의 사무제가 끝난 날 집안 어른들과 친척들이 모두 사랑채 마당에 모였습니다. 상속 목록을 발표하는 날이었지요. 마당 한가운데에는 검은 칠을 한 큰 탁자가 놓였고 그 위에는 대감이 생전에 직접 작성한 문서들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습니다. 집사 노인이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문서를 펼쳤습니다. 마당에 모인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의 입을 바라보았지요. 큰 도련님께는 본체 기와집과 동쪽 논밭 500마지기 그리고 머슴 10명을 물려주신다 하셨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감탄의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500마지기면 좋기 수십 석은 거두어들이는 땅이었지요. 큰형은 정중히 절을 올렸고 그의 부인은 부채로 입을 가리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둘째 도련님께는 서쪽 논밭 300마지기와 창고 2채, 그리고 장사 미천으로 쓸 은자 100냥을 내리신다 하셨습니다. 둘째 형 역시 고개를 숙여 예를 갖추었습니다. 그는 관직에 나아갈 뜻이 있었기에 은자가 포함된 것에 만족하는 기색이었지요.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공정한 분배라 여겼습니다. 마지는 집안을 이어야 하니 땅을 많이 받고, 둘째는 출세를 위한 미천을 받았으니 균형이 맞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막내 윤서의 차례가 왔습니다. 집사 노인은 마지막 문서를 펼치다가 잠시 말을 멈추고 주저했습니다. 그는 문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지요. 막내 도령님께는 마당에 모인 사람들이 일제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윤서도 긴장한 표정으로 집사를 바라보았지요. 하녀 초연 하나를 맡기라 하셨습니다. 순간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어서 누군가 헛웃음을 터뜨렸고 곧 여기저기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뭐라 하셨소? 사람 하나를? 허허, 막내는 하녀 하나가 상속이라니. 기와집도 아니고 논밭도 아니고 사람이라니 참 기구하구먼. 큰형의 부인은 부채로 입을 가리며 킥킥 웃었고, 사촌 형제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어떤 친척은 대놓고 혀를 차며 한숨을 내쉬었지요. 윤서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하나 그보다 더 걱정되는 것은 마당 구석에 서 있는 초연이었습니다. 그녀는 창백한 얼굴로 땅만 바라보고 있었고 작은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요. 윤서는 애써 고개를 들고 집사를 향해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님 뜻을 받들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으나 손은 주먹을 꽉 쥔 채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당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울렸으나 윤서는 끝까지 고개를 숙이지 않았지요. 그날 저녁 상속 발표가 끝나고 사람들이 흩어진 뒤에도 지방 곳곳에서는 막내 도령의 상속이 화제거리였습니다. 상속 발표가 끝난 뒤에도 지방 곳곳에서 막내 도령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부엌에서는 아낙네들이 모여 수군거렸지요. 막내 도련님 참 불쌍하시네. 형님들은 그리 많이 받으시는데. 그러게 말이야. 하녀 하나가 무슨 소용이람. 사랑채 머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막내 도령님은 이제 어찌 사시려나. 논밭 한 떼기 없이. 초연이 하나 데리고 뭘 하시겠어. 밥이나 얻어먹고 사셔야지. 형수들은 더욱 노골적이었습니다. 큰형의 부인은 둘째 형수와 마주 앉아 차를 마시며 말했지요. 아이고, 막내 도련님 보니 마음이 짠하던걸. 그래도 얼굴에 내색은 안 하시더라고. 글쎄 말이에요. 하녀 하나 받고도 감사하다 하시니 참 순한 양반이시긴 해요. 말은 그렇게 했으나 두 사람의 입꼬리에는 은근한 비웃음이 걸려 있었습니다. 저녁상을 물리고 난 뒤 큰형이 윤서를 사랑채로 불렀습니다. 막내야, 이리 좀 앉거라. 윤서가 형 앞에 무릎을 꿇고 앉자 큰형은 담뱃대를 입에 물고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서운하게 생각하지는 마라. 형이 뭐 어쩔 도리가 있겠느냐. 아닙니다, 형님. 아버님 뜻을 따를 뿐입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생각해주니 형으로서 다행이구나. 큰형의 말투에는 동정과 안도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동생이 섭섭해하지 않는다니 다행이라는 표정이었지요. 그러나 윤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형이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것이 아님을 말입니다. 그나저나 너는 앞으로 어찌 살 생각이냐? 초연이 하나 데리고는. 큰형이 말끝을 흐리자 윤서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글 공부를 하며 지낼 생각입니다. 훗날 과거라도 보게 되면 그때 가서 또 생각하지요. 허허, 그래.
내 뜻대로 하거라. 큰형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막내는 집안일에 관심도 없고 재산 다툼을 일으킬 성격도 아니었으니까요. 윤서는 사랑채를 나와 달빛 아래 마당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서러움보다는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답답함이 더 컸지요. 아버님은 분명 이유가 있으셨을 것이다. 하필 초연이를 내게 맡기신 까닭이. 그때 우물가 쪽에서 작은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초연이었습니다. 그녀는 혼자 빨래를 하고 있었는데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지요. 윤서는 다가가려다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무슨 말을 건네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멀리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지요. 초연은 물동이 앞에 쪼그리고 앉아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녀 역시 오늘 하루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윤서는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달빛만이 두 사람 사이에 먼 거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막내와 하녀 상속이 끝나고 보름이 지난 어느 날 큰형이 윤서를 다시 불렀습니다. 막내야, 이제 집안을 정리해야 하니 말인데. 큰형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지요. 이 집은 이제 내 몫이 되었으니 너는 어디 조용한 곳에 거처를 마련하는 게 어떻겠느냐? 윤서는 이미 예상하고 있던 말이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지요. 알겠습니다, 형님. 마을 끝자락에 빈초가 하나 있다 들었으니 그곳으로 옮기겠습니다. 그래, 그게 좋겠구나. 형으로서 미안하지만 내가 이해해주니 고맙다. 큰형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동생이 순순히 받아들여주니 집안에 소란이 일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지요. 사흘 뒤 윤서는 자신의 짐을 꾸렸습니다. 책 몇 권과 옷까지, 그리고 아버지가 쓰시던 벼루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초연도 제 살림을 작은 보따리 하나에 담았지요. 마을 끝자락에 초가는 지붕이 군데군데 뚫려 있고 벽은 갈라져 있었습니다. 하나 윤서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초연과 함께 지붕을 덮고 벽을 메우고 마당을 쓸었지요. 해가 지고 첫날 밤이 되었을 때 두 사람은 초라한 방 안에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촛불 하나가 희미하게 방을 밝히고 있었지요. 초연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윤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령님,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 때문에 이렇게 되셨습니다. 도령님께서는 형님들처럼 떳떳한 상속을 받으셨어야 하는데. 초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윤서는 황급히 그녀를 일으켜 세웠지요. 무슨 소리냐? 내가 무슨 잘못이 있느냐? 하오나 제가 아니었다면 도령님께서는. 아니다. 윤서는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아버님께서 특별히 너를 내게 맡기라 하신 데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다. 나는 그 뜻을 따를 뿐이니 너는 스스로를 탓하지 마라. 초연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의 작은 어깨가 흔들렸지요. 윤서는 어색하게 손을 들어 올렸다가 다시 내렸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녀가 진정되기를 기다렸지요. 그날 밤 초연은 마음속 깊이 다짐했습니다. 도령님께 작은 것 하나라도 더 보답하겠다고 말입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며 두 사람은 새로운 살림살이에 적응해 갔습니다. 윤서는 아침이면 마을 서당에 나가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넉넉한 보수는 아니었으나 쌀 몇 대와 나물 한 광주리 정도는 얻을 수 있었지요. 초연은 집안을 돌보았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마당을 쓸었습니다. 비록 살림은 궁색했으나 그녀는 늘 깨끗하게 집을 정돈해 두었지요. 어느 날 저녁 윤서가 서당에서 돌아오니 방 안에 따뜻한 밥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보리밥에 된장국,
그리고 나물 한 접시가 전부였으나 정갈하게 담겨 있었지요. 초연아, 같이 먹자. 윤서가 말했으나 초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옵니다. 저는 부엌에서 먹겠습니다. 무슨 소리냐? 이 집에는 너와 나 둘뿐인데 무슨 격식을 차리느냐? 윤서는 방강제로 초연을 앉혔습니다. 초연은 어쩔 수 없이 상 앞에 앉았으나 내내 불편한 기색이었지요. 도령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는 하녀입니다. 하녀고 뭐고 이 집에서는 그런 것 따지지 말자. 윤서의 말에 초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고마움과 미안함이 뒤섞여 있었지요. 밥을 먹는 동안 윤서는 초연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서당 아이들이 장난을 쳤던 일 마을 어른이 해준 옛날 이야기 같은 것들이었지요. 초연은 처음에는 조용히 듣기만 했으나 점차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가 웃는 모습을 본 것은 윤서로서도 처음이었습니다. 초연아, 너도 가끔은 웃어야 한다. 그래야 사람 사는 것 같지. 윤서의 말에 초연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도령님께서 저를 이렇게 대해주시니 감히 웃을 수가 있습니다. 그날 밤 초연은 혼자 뒷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 한쪽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지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이 사람 대접을 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품속에서 낡은 헝겊 조각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옥 조각이 쌓여 있었지요. 초연은 그것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도령님은 정말 좋은 분이십니다. 제가 이 집에 온 것은 혹시 하늘의 뜻이었을까요? 달빛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고 초연은 그제야 편안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발자국 소리. 초가집으로 옮긴 지 보름쯤 지났을 무렵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밤이면 집 주변을 맴도는 발자국 소리가 들려온 것이지요. 처음에는 들짐승이겠거니 했으나 그 소리는 분명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사각사각, 사각사각. 마른 풀을 밟는 소리가 마당을 한 바퀴 돌다가 문 앞에서 멈추곤 했습니다. 그러다 한참 뒤에 다시 멀어지는 소리가 들렸지요. 윤서는 처음 이틀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나 사흘째 되는 날 발자국 소리가 유난히 가까이 들려왔습니다. 윤서는 벌떡 일어나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누구냐? 그러나 마당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달빛만이 고요하게 땅을 비추고 있었지요. 멀리서 개 짖는 소리만 들릴 뿐 사람의 기척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윤서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뒷방 문이 살짝 열리더니 초연이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도령님, 밖에 나가지 마십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혹시 누군지 아느냐? 아니옵니다. 다만 초연은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단순한 두려움이 아닌 오래된 공포가 서려 있었지요. 초연아, 무슨 일인지 말해보아라. 혹시 너를 노리는 자가 있느냐? 윤서가 다그쳐 물었으나 초연은 고개만 가로저을 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옵니다. 그저 밤바람이 심상치 않으니 문을 잘 걸어두시기 바랍니다. 초연은 그 말만 남기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윤서는 찜찜한 마음으로 문을 다시 확인하고 빗장을 단단히 걸어두었지요. 그날 밤 이후로도 발자국 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어떤 날은 한밤중에, 어떤 날은 동이 트기 직전에 들려왔지요. 윤서가 나가보려 할 때마다 초연은 애원하듯 말렸습니다. 제발 나가지 마십시오. 위험합니다. 윤서는 점점 의문이 커져갔습니다. 초연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지요.
하나 그녀가 말하지 않는 이상 물을 도리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발자국 소리가 유난히 오래 머물렀습니다. 마당을 서너 바퀴 돌더니 문 앞에서 한참을 멈춰 있었지요. 윤서는 이번에는 초연을 깨우지 않고 조용히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담장을 따라 돌아가니 앞마당 쪽에 검은 그림자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누구냐? 윤서가 소리치자 그림자는 황급히 달아났습니다. 윤서는 뒤를 쫓았으나 그자는 순식간에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지요. 숨을 헐떡이며 돌아온 윤서는 마당 한가운데에 떨어진 물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작은 천조각이었는데 그 위에는 낯선 문양이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윤서는 그것을 집어들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초연에게 그 천조각을 보여주었지요. 초연은 그것을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윤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초연아, 이제 말해다오. 도대체 무슨 일이냐? 숨겨진 뒷말. 초연은 한참을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윤서는 그녀가 입을 열 때까지 기다렸지요. 마당에는 아침 햇살이 따스하게 내려앉고 있었으나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도령님, 초연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대감 어르신께서 돌아가시기 전 혹시 도령님께 다른 말씀을 남기신 것은 없으셨습니까? 윤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었다. 유언장에 적힌 것이 전부였다. 초연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요. 그때 윤서는 문득 한 가지를 떠올렸습니다. 며칠 전 마을 우물가에서 원로 노인을 만났던 일 말입니다. 잠깐 하나 들은 이야기가 있긴 하다. 초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을 어른께서 하신 말씀인데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상한 말을 남기셨다더라. 무슨 말씀이셨습니까? 막내와 초연이가 살아야 우리 집안이 산다고 하셨다더구나. 초연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떨며 말했지요. 역시 대감 어르신께서는 모든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윤서는 초연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무엇을 아셨다는 것이냐? 이제 그만 말해다오. 초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이 집에 온 것은 10여 년 전입니다. 그때 저는 겨우 8살이었지요. 그건 나도 안다. 하오나 도령님께서 모르시는 것은 제가 왜 이곳에 왔는지입니다. 초연은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고르더니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광군 장교셨습니다. 변방의 작은 진영을 맡고 계셨지요. 하오나 어느 날 군량미가 사라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윤서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진실을 밝히려 했습니다. 하나 위에 계신 수령께서 오히려 아버지에게 누명을 씌우셨지요. 군량을 빼돌린 것이 아버지라고 모함하신 것입니다. 초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쫓기는 몸이 되었습니다. 광군들이 저희를 잡으러 왔고 어머니는 그날 밤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업고 도망쳤지요. 그래서 비 오는 밤 이 집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칼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어 계셨고 저는 겁에 질려 울기만 했지요. 초연은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대감 어르신께서 저희를 받아주셨습니다. 아버지를 숨겨주시고 저를 하녀로 거두어 주셨지요. 하나 아버지는 이틀을 버티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윤서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 대감 어르신께 무언가를 맡기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저도 모릅니다. 다만 대감 어르신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초연은 윤서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내 아비의 억울함을 풀어줄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그때까지 이 집에서 조용히 살 거라. 윤서는 그제야 아버지의 유언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버님께서 너를 내게 맡기신 것은 저를 지켜달라는 뜻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초연은 품속에서 낡은 헝겊 조각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것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헝겊을 펼치자 그 안에는 작은 옥 조각이 들어 있었습니다. 옥에는 글자 하나가 새겨져 있었지요. 윤서는 그 글자를 보고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서재에서 본 적이 있는 문장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윤서는 마을 원로 노인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노인은 낡은 초가에서 홀로 살고 있었는데 마을에서 가장 오래 살아온 분이었지요. 윤서가 찾아오자 노인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오, 윤도령 아니신가? 무슨 일로 이 늙은이를 찾아오셨소? 어르신께 여쭙고 싶은 것이 있어 왔습니다. 윤서는 자리에 앉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10여 년 전 저희 집에 피를 흘리며 찾아온 사람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노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이야기를 어찌 알고 계시오? 초연이에게 들었습니다. 그 사내가 바로 초연의 아버지라고 하더군요. 노인은 한참을 말이 없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이제 도령께서도 알 때가 된 것 같구려. 노인은 담뱃대를 입에 물고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밤을 내 아직도 기억하고 있소. 장대비가 쏟아지던 밤이었지요.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쩍이던 밤이었소. 윤서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한밤중에 윤대감댁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소. 그때 나도 마침 그 근처를 지나가고 있었지요. 대감께서 직접 대문을 여시더니 피투성이가 된 사내와 어린 계집아이를 안으로 들이셨소. 그 사내가 누구였습니까? 광군 장교였소. 변방에서 군량을 관리하던 자였지요. 하나 누군가의 모함으로 역적으로 몰렸다 하더이다. 노인은 고개를 저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그 사내는 친구의 배신으로 쫓기게 되었다더군. 군량을 빼돌린 것은 수령과 이방이었는데 그 죄를 고스란히 그 사내에게 뒤집어 씌운 것이지요. 윤서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내는 어찌 되었습니까? 이틀을 버티지 못하고 숨을 거두었소. 칼에 맞은 상처가 너무 깊었던 것이지. 윤대감께서는 그를 몰래 뒷산에 묻어주셨고 어린 계집아이는 하녀로 거두어 주셨지요. 그 아이가 바로 초연이로군요. 그렇소? 초연이는 그때부터 윤씨 댁에서 자라났소. 하나 마을 사람들은 다들 알고 있었지. 저 아이가 보통 하녀가 아니라는 것을 말이요. 노인은 잠시 말을 멈추고 윤서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윤대감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유언을 남기신 것이요. 막내와 초연이가 살아야 집안이 산다고 말이지. 그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노인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초연의 아비가 남긴 물건이 있다는 소문이요.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분명 수령과 이방의 죄를 증명할 무언가일 것이라 하더이다. 윤서는 품속의 옥 조각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노리는 자들이 아직도 있다는 뜻이로군요. 그렇소? 밤마다 자네 집 주변을 맴도는 자가 있다는 소문을 들었소. 조심하게. 그 자들은 아직도 초연을 노리고 있을 것이요. 윤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르신. 덕분에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윤서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초연의 아버지가 억울하게 죽었다면 그 한을 풀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아버지가 자신에게 초연을 맡긴 진짜 이유일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한편 그 무렵 윤씨 본가에서는 다른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큰형과 둘째 형은 서재에 마주 앉아 장부를 펼쳐놓고 있었지요. 촛불이 희미하게 두 사람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큰형은 손가락으로 장부의 숫자들을 짚어가며 계산을 하고 있었고, 둘째 형은 그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계산하던 큰형이 장부를 덮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상하네. 아무리 계산해봐도 맞지 않아. 둘째 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큰형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지요. 아버님께서 평생 모으신 재산을 생각하면 우리가 상속받은 것은 절반도 되지 않네. 분명 어딘가에 숨겨두신 것이 있을 거야. 둘째 형도 그 말에 공감하는 눈치였습니다. 사실 그 역시 같은 의문을 품고 있었던 것이지요. 아버지는 평소 검소하게 살았으나 쌀과 은자를 모으는 데에는 누구보다 철저한 분이었습니다. 그런 분이 자식들에게 이 정도만 남겼다는 것은 석연치 않았습니다. 큰형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를 천천히 거닐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온통 땅 문서와 은계 생각뿐이었지요. 숨겨진 재산이 어디에 있을까? 누가 그 비밀을 알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형님, 혹시 막내가 뭔가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둘째 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큰형은 고개를 저었지요. 막내는 아무것도 모를 것이네. 그 녀석은 책만 읽는 순둥이 아닌가. 재산에 관심도 없고. 그러나 큰형의 눈빛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나 초연이는 다르지. 그 말에 둘째 형이 깜짝 놀랐습니다. 큰형은 천천히 말을 이어나갔지요. 생각해보게. 아버님께서 하필 막내에게 초연을 맡기신 것은 무슨 뜻이겠나? 평범한 하녀라면 굳이 유언으로 남기실 이유가 없지 않은가. 둘째 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지요. 초연은 10여 년 동안 윤씨 집안에서 자랐으나 다른 하인들과는 달랐습니다. 대감께서 특별히 눈여겨보시던 아이였고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셨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큰형은 다시 자리에 앉으며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내일 이방을 불러야겠네. 그자라면 초연이에게서 뭔가를 캐낼 방법을 알 것이야. 둘째 형은 잠시 망설이는 기색이었습니다. 관아의 이방은 돈만 주면 무엇이든 하는 자로 소문이 나 있었지요. 하나 그만큼 일 처리도 확실했습니다. 큰형은 동생의 망설임을 눈치채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움직이지 않으면 숨겨진 재산을 영영 찾지 못할 수도 있네. 그렇게 되면 아버님께서 평생 모으신 것이 허공으로 날아가는 것이야. 둘째 형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탐욕은 이미 두 사람의 가슴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지요. 그날 밤 두 형제는 늦도록 계획을 짰습니다. 막내의 동정을 살피고 초연을 압박해서 비밀을 캐내겠다는 계획이었지요. 그들은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저지르려는 일이 훗날 집안 전체를 무너뜨릴 화근이 될 줄은 말입니다. 달빛이 서재 창문으로 스며들었으나 두 사람의 얼굴에는 그림자만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윤서가 서당에 나간 오후였습니다. 초연은 혼자 집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지요. 마당에 빨랫줄을 걸고 옷가지들을 하나씩 널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내려앉았으나 어쩐지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지요. 며칠 전부터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계신가요? 초연은 손을 멈추고 조심스럽게 대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대문을 조금 열자 관복을 입은 사내가 서 있었지요. 40대쯤 되어 보이는 그 사내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관아에서 나온 이방이요. 그는 상냥한 척 웃었으나 초연은 본능적으로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이방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대뜸 안으로 들어서려 했지요. 초연이 황급히 대문을 막아섰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당신 아버지 이야기를 하려고 왔소. 순간 초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방은 그 반응을 놓치지 않고 비웃음을 지었지요. 그는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오며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역적으로 몰려 죽었다는 것 나도 알고 있어. 하나 그것은 억울한 일이었지. 그렇지 않소? 초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방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나갔지요. 당신 아버지가 죽기 전에 무언가를 남겼을 것이요. 서찰이든 문서든 귀한 물건이든 말이요. 그것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시오. 초연은 고개를 저으며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그런 것 없습니다. 이제 돌아가 주십시오. 이방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품속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내 초연 앞에 던졌지요. 은자 몇 냥이 땅에 굴러떨어졌습니다. 일주일 안에 생각을 바꾸시오. 순순히 내놓으면 당신과 도령님의 안전을 보장하겠소. 하나 계속 버티면. 이방은 초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이 역적의 딸이라는 사실을 온 고을에 알릴 수도 있어. 그렇게 되면 막내 도령도 함께 공경에 처하게 될 것이요. 초연은 온몸이 떨렸으나 끝까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방은 혀를 차며 돌아섰지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초연은 그가 완전히 사라진 뒤에야 무릎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땅에 떨어진 은자들이 햇빛에 반짝였으나 초연의 눈에는 그것이 독사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은자들을 주워 담았지요. 이것을 도령님께 보여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녁 무렵 윤서가 서당에서 돌아왔을 때 초연은 마당 한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붉게 부어 있었지요. 윤서는 황급히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무슨 일이냐? 누가 다녀갔느냐? 초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이방이 찾아온 것, 아버지 이야기를 꺼낸 것, 그리고 협박을 한 것까지 말입니다. 윤서의 얼굴은 점점 굳어져 갔지요. 초연이 주머니에서 은자들을 꺼내 보이자 윤서는 그것을 받아들고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와 결심이 동시에 타오르고 있었지요. 달이 떠오르고 있었으나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윤서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초연이 뒷방에서 자고 난 뒤에도 그는 마루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이방의 협박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초연의 신분이 드러나면 그녀뿐만 아니라 자신도 역적을 숨겨준 죄로 공경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 윤서가 더 화가 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방이 혼자서 움직였을 리 없다는 것이었지요. 분명 누군가 뒤에서 사주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10중 8구 형들일 것이라 짐작했습니다. 형님들께서 나와 초연을 이용하려 하시는구나. 윤서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평소 순한 성격이었으나 이번만큼은 참을 수 없었지요. 초연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저 출생의 비밀 때문에 이렇게 고통받아야 한다는 것이 억울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초연이 일어나 보니 윤서는 이미 마당에서 무언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결연한 기색이 서려 있었지요. 도령님,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초연이 물었으나 윤서는 잠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손에 든 물건들을 보따리에 담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초연아, 나는 결심했다. 무슨 결심이십니까?
내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겠다. 초연은 깜짝 놀라 윤서를 바라보았습니다. 윤서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지요. 이대로 숨어서 사는 것은 답이 아니야. 이방과 형님들이 우리를 계속 괴롭힐 것이고 언젠가는 더 큰 위협이 닥쳐올 것이다. 초연은 고개를 저으며 말렸습니다. 안 됩니다, 도령님. 너무 위험합니다. 차라리 제가 이 집을 떠나는 것이. 안 돼. 윤서는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아버님께서 너를 내게 맡기신 것은 내가 도망치라는 뜻이 아니셨을 것이다. 진실을 밝히고 내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으라는 뜻이셨을 거야. 초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윤서는 그녀의 어깨를 다독이며 조용히 말했지요. 나를 믿어라. 우리는 함께 이겨낼 수 있어. 그날 오후 윤서는 마을 원로 노인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노인에게 아버지가 남긴 단서에 대해 더 자세히 물어보기 위해서였지요. 노인은 윤서의 결연한 눈빛을 보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도령, 정말로 그 일을 밝혀내실 작정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어르신. 노인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말씀드리지요. 윤대감께서 돌아가시기 전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매화나무 그루터기 아래를 파보라고 말입니다. 윤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매화나무라면 옛집 뒷마당에 있던 그 나무를 말하는 것이었지요. 고맙습니다, 어르신. 윤서는 집으로 돌아와 초연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 옛집에 가야겠다. 초연은 놀란 표정으로 물었지요. 하오나 형님들께서 계시는데 어찌. 밤중에 몰래 들어갈 것이다. 아버님께서 남기신 것을 찾아야 해. 두 사람은 그날 밤을 기다렸습니다. 진실을 밝힐 첫 번째 걸음을 내딛기 위해서였지요. 그날 밤 달이 구름에 가려진 깜깜한 시각이었습니다. 윤서와 초연은 조용히 옛집 뒷담을 넘었지요. 다행히 집안 사람들은 모두 잠든 시각이었고 개들도 윤서의 냄새를 기억하는지 짖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뒷마당으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둠 속에서 매화나무 그루터기를 찾는 것은 쉽지 않았지요. 윤서는 작은 등불을 켜고 마당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여기다. 윤서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오래전에 베어진 매화나무 그루터기가 마당 한 구석에 남아 있었지요. 이끼가 덮여 있고 주변에는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윤서는 가져온 작은 삽으로 그루터기 주변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초연은 주변을 살피며 혹시 누가 오지 않나 경계를 늦추지 않았지요. 한자쯤 팠을까 삽 끝에 단단한 무언가가 걸렸습니다. 윤서는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내었지요. 낡은 나무 상자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상자는 생각보다 작았으나 무게는 제법 나갔습니다. 윤서는 상자를 들어 올려 초연에게 건넸지요. 두 사람은 서둘러 뒷담을 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한 두 사람은 숨을 고르며 방 안에 상자를 내려놓았습니다. 촛불을 켜고 윤서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의 자물쇠를 살폈지요. 오래되어 녹슨 자물쇠였으나 다행히 쉽게 부러졌습니다. 상자 뚜껑을 열자 낡은 종이 뭉치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윤서는 조심스럽게 그것들을 꺼내어 하나씩 펼쳐보았지요. 첫 번째 문서는 서찰이었습니다. 초연의 아버지가 직접 쓴 글씨였지요. 거기에는 굴량미 횡령 사건의 전말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수령과 이방이 어떻게 굴량을 빼돌렸는지, 그 과정에서 누가 연루되었는지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문서는 장부였습니다. 굴량 출입을 기록한 것으로 실제로 들어온 쌀의 양과 장부에 기록된 양이 크게 차이가 났지요. 이것만 봐도
누군가 중간에서 빼돌렸다는 증거가 명확했습니다. 세 번째는 수령과 이방이 주고받은 밀서 사본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초연의 아버지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계획이 적혀 있었지요. 윤서는 그것을 읽으며 분노로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증거로군. 윤서가 중얼거렸습니다. 초연은 아버지의 서찰을 들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지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정말 억울하게 돌아가셨구나. 이 모든 것이 수령과 이방의 짓이었다니. 윤서는 초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힐 수 있어. 이 문서들만 있으면 내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을 수 있다. 하나 문제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상자 바닥에는 또 다른 문서가 있었는데 그것은 윤씨 집안의 재산 목록이었지요. 윤서는 그것을 펼쳐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에는 아버지가 몰래 사모은 땅 문서와 은계의 목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양이 어마어마했지요. 하나 더 놀라운 것은 최근에 그 재산 중 일부가 빠져나갔다는 기록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윤서는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큰형이 수령과 은밀히 거래하며 윤씨 집안의 땅 일부를 헐값에 팔아넘긴 것이었습니다. 그 대가로 수령은 큰형에게 관직을 약속했다고 적혀 있었지요. 형님께서 아버님 재산을 빼돌리셨다니. 윤서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고 그래서 막내인 자신에게 초연과 함께 진실을 밝히라고 맡기신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밤새 문서들을 정리했습니다. 이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지 계획을 세워야 했지요. 윤서는 문서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폈습니다. 밤새 정리한 증거들은 명확했습니다. 수령과 이방이 군량을 횡령했고 그 죄를 초연의 아버지에게 뒤집어 씌웠으며 최근에는 큰형과 손을 잡고 윤씨 집안의 재산까지 빼돌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윤서는 특히 마지막 문서에 주목했습니다. 거기에는 큰형이 수령과 주고받은 밀약이 상세히 적혀 있었지요. 큰형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직후부터 수령과 은밀히 만나 거래를 했습니다. 집안에 좋은 땅 몇 필지를 헐값에 넘기고 그 대가로 관직 추천을 받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방이 초연을 협박한 것도 큰형의 사주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큰형은 초연이 아버지의 비밀을 알고 있을 것이라 의심했고 그것을 빼내기 위해 이방을 보낸 것이었지요. 형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실 줄은. 윤서는 배신감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비록 재산 다툼이 있을 줄은 예상했으나 설마 아버지의 유산을 몰래 팔아넘기고 동생을 위협할 줄은 몰랐지요. 초연은 윤서의 얼굴을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령님, 이제 어찌하시렵니까? 윤서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결심한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중앙에 고발해야 해. 이 고을 관아는 이미 썩을 대로 썩었으니 더 높은 곳에 알려야 한다. 하오나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수령이 알게 되면. 그래서 직접 한양으로 가려 한다. 윤서의 말에 초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한양까지는 보름길이었고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었지요. 너무 위험합니다, 도령님. 위험하더라도 가야 해. 이대로 있으면 우리는 계속 위협받을 것이고 내 아버지의 억울함도 영영 풀리지 못할 것이다. 윤서는 문서들을 조심스럽게 보자기에 싸며 말을 이었습니다. 마침 한양에 암행어사가 있다는 소문을 들었어. 그분께 이 문서들을 직접 전해드리면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초연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윤서를 바라보았습니다. 하나 도령님의 결심이 확고하다는 것을 알기에 더 이상 말리지 못했지요.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아니, 너는 여기 있어라. 혹시 모를 위험해.
안 됩니다. 초연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아버지의 일이기도 합니다. 제가 직접 가서 증언해야 합니다. 윤서는 초연의 눈빛을 보고 더 이상 말리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부터 떠날 준비를 시작했지요. 하나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미 이방의 부하들이 집 주변을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큰형은 막내의 동정이 수상하다는 보고를 받고 더 철저히 감시하라고 지시한 상태였지요. 이틀 뒤 윤서와 초연이 짐을 꾸려 떠나려 할 때 갑자기 대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이방과 사내들 서너 명이 들이닥친 것이었지요. 어디 가시려고? 이방은 비웃음을 지으며 두 사람을 가로막았습니다. 윤서는 황급히 보따리를 숨기려 했으나 이미 늦었습니다. 혹시 무슨 재미있는 것을 찾으신 것은 아니겠지요? 이방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윤서는 초연을 뒤로 숨기며 이방과 맞섰지요. 우리는 그저 친척 집에 가려던 참이었소. 허허, 그렇습니까? 그럼 그 보따리 안에는 무엇이 들었는지 보여주시지요. 이방이 손을 뻗으려 하자 윤서는 재빨리 보따리를 품에 안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긴장감이 흘렀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뒤편 담장 너머에서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기 무슨 일이냐? 마을 원로 노인과 동네 사람들 몇 명이 나타난 것이었지요. 노인은 윤서가 위험에 처할 것을 염려해 몰래 지켜보고 있다가 이방 일행이 들이닥치자 마을 사람들을 데리고 온 것이었습니다. 이방은 혀를 찼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오니 함부로 행동할 수 없었지요. 그는 윤서를 노려보며 낮은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도령님,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라오. 쓸데없는 짓을 하시면 후회하실 것이오. 이방과 사내들은 그 말을 남기고 물러갔습니다. 하나 그들의 눈빛에는 여전히 위협이 가득했지요. 마을 사람들이 흩어진 뒤 원로 노인이 윤서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도령, 이제 시간이 없소. 저들은 곧 다시 올 것이오. 알고 있습니다, 어르신. 그렇다면 내 조카를 한 명 보내겠소. 그 아이가 한양길을 잘 아니 함께 가도록 하시오. 노인의 도움으로 윤서와 초연은 그날 밤 몰래 마을을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노인의 조카인 청년 하나가 길 안내를 맡았지요. 보름길을 서둘러 가며 세 사람은 낮에는 숨고 밤에만 이동했습니다. 이방의 부하들이 뒤를 쫓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지요. 험한 산길을 넘고 강을 건너고 때로는 비를 맞으며 걸었습니다. 초연은 지쳐서 비틀거렸으나 윤서가 부축하며 함께 걸었지요. 열흘째 되는 날 마침내 한양 도성이 눈앞에 보였습니다. 높은 성곽과 기와 지붕들이 즐비한 모습에 세 사람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윤서는 암행어사가 머문다는 객주를 수소문했습니다. 다행히 암행어사가 지방 순찰을 마치고 한양에 돌아와 있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지요. 제발 이 억울함을 들어주십시오. 윤서는 암행어사의 수행원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문서 보따리를 내밀었습니다. 수행원은 윤서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 암행어사께 보고하겠다고 약속했지요. 이틀을 기다린 끝에 마침내 암행어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암행어사 앞에서 윤서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초연의 아버지가 억울하게 죽은 일 수령과 이방의 부정, 그리고 큰형이 가문의 재산을 빼돌린 일까지 낱낱이 설명했지요. 초연도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겪은 일들을 증언했습니다. 암행어사는 문서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굴량장부 밀서 사본, 그리고 윤씨 집안의 재산 목록까지 모두 확인했지요. 그의 얼굴은 점점 굳어져 갔습니다. 이것이 모두 사실이요? 그렇습니다. 어사 나으리.
암행어사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내가 직접 그 고을로 내려가 조사하겠소. 진실이 밝혀질 것이오. 윤서와 초연은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마침내 희망의 빛이 보이는 것 같았지요. 하나 문제가 생겼습니다. 암행어사가 출발 준비를 하는 사이 이방의 부하들이 한양까지 쫓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윤서 일행이 묵고 있는 객주를 알아냈고 그날 밤 습격을 계획했지요. 한밤중 초연이 문득 잠에서 깼습니다. 밖에서 수상한 기척이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녀는 황급히 윤서를 깨웠지요. 도령님, 누가 온 것 같습니다. 윤서도 긴장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오더니 갑자기 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이방의 부하들 5~6명이 칼을 들고 들이닥친 것이었지요. 문서를 내놓아라. 윤서는 재빨리 보따리를 들고 뒷문으로 뛰었습니다. 초연도 그 뒤를 따랐지요. 두 사람은 객주 뒷골목으로 달아났으나 부하들은 끈질기게 뒤를 쫓았습니다. 한양의 밤거리는 어두웠고 골목은 미로처럼 복잡했습니다. 윤서는 초연의 손을 잡고 정신없이 달렸지요. 숨이 차고 다리가 후들거렸으나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쪽으로 갔다.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서는 어둠 속에서 길을 찾으려 했으나 골목은 점점 좁아지고 있었지요. 결국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고 말았습니다. 이제 끝이다. 부하들이 칼을 빼들고 다가왔습니다. 윤서는 초연을 뒤로 숨기고 손에 들고 있던 나뭇가지로 그들을 막아섰지요. 비록 무술을 배운 적은 없었으나 지금은 목숨을 걸고 싸워야 했습니다. 물러서시오. 이 문서는 암행어사께 전달되었소. 윤서가 외쳤으나 부하들은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너희 둘이 죽으면 아무도 증언할 자가 없겠군. 부하 하나가 칼을 휘둘렀습니다. 윤서는 재빨리 몸을 피했으나 팔에 스치며 피가 흘렀지요. 초연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도령님. 윤서는 이를 악물고 다시 나뭇가지를 휘둘렀습니다. 어린 시절 형들과 장난치며 배운 동작들이 몸에서 튀어나왔지요. 비록 서툴렀으나 필사적이었습니다. 하나 상대는 6명이었고 모두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윤서는 점점 밀려나고 있었지요. 그때 초연이 윤서 앞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제발 그만두십시오. 문서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초연은 품속에서 옥 조각을 꺼내 들었습니다. 달빛에 반짝이는 옥을 보자 부하들의 눈빛이 변했지요. 그것을 내놓으면 살려주마. 초연은 옥을 꽉 쥐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바로 그때 골목 입구에서 환한 불빛이 비쳤습니다. 거기 멈춰라. 암행어사의 수행원들이 횃불을 들고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윤서 일행이 습격당할 것을 예상하고 뒤를 밟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방의 부하들은 황급히 달아나려 했으나 사방이 포위되었습니다. 결국 모두 붙잡혔지요. 암행어사가 직접 나타나 윤서와 초연을 살폈습니다. 다친 데는 없소? 괜찮습니다, 나으리. 고맙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소. 내일 새벽 그 고을로 출발하겠소. 그대들도 함께 가시오. 윤서는 초연을 부축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팔에서는 피가 흘렀으나 마음만큼은 가벼웠지요. 드디어 진실을 밝힐 날이 다가온 것입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안전한 곳에서 쉬며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초연은 윤서의 상처를 정성스럽게 감싸주었고 윤서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지요. 이제 곧 끝이야. 내 아버지의 한을 풀 수 있을 거야. 도령님 덕분입니다. 도령님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함께 이겨낸 거야. 달빛이 창문으로 스며들었고
두 사람은 조용히 내일을 기다렸습니다. 암행어사 일행이 그 고을에 도착했습니다. 암행어사는 미리 알리지 않고 갑자기 관아에 나타났지요. 수령은 황급히 나와 맞이했으나 그의 얼굴은 이미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어사 나으리 무슨 일로 이곳에? 수령 그리고 이방을 한자리에 불러 모으시오. 암행어사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수령은 떨리는 손으로 이방을 불렀지요. 이방 역시 암행어사를 보자 안색이 변했습니다. 곧이어 윤씨 집안의 큰형과 둘째 형도 불려왔습니다. 그들은 무슨 일인지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지요. 관아 마당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원로 노인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암행어사는 문서들을 하나씩 펼쳐 보이며 낭낭한 목소리로 읽어내렸습니다. 10여 년 전 변방 진영에서 군량미가 사라지는 사건이 일어났다. 당시 수령과 이방은 군량을 빼돌리고 그 죄를 광군 장교에게 뒤집어 씌웠다.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령과 이방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이 장부를 보시오. 실제로 들어온 군량과 기록된 양이 절반이나 차이가 난다. 그 차액은 수령과 이방이 나누어 가졌다. 암행어사는 다음 문서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무고한 장교는 역적으로 몰려 쫓기다가 죽었다. 그의 어린 딸만이 살아남아 윤씨 집안에 숨어 지냈다. 초연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초연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지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더구나 최근에는 윤씨 집안의 재산까지 손을 댔다. 암행어사가 큰형을 가리켰습니다. 큰아들, 그대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직후 수령과 결탁하여 집안의 땅을 헐값에 팔아넘겼다. 그 대가로 관직을 약속받았지. 큰형은 무릎을 꿇으며 변명하려 했습니다. 나으리, 그것은 오해입니다. 저는 단지 입을 다물라. 암행어사의 호통에 큰형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둘째 형도 형 옆에 무릎을 꿇었지요. 윤대감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다. 그래서 막내 아들에게 초연을 맡기시며 진실을 밝히라 하셨던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윤대감의 유언이 무슨 뜻이었는지 이해하게 된 것이지요. 암행어사는 수령과 이방을 가리키며 선포했습니다. 군량을 빼돌리고 충신을 모함한 죄, 백성의 피땀을 탐한 죄가 하늘을 찌른다. 즉시 포승줄에 묶어 한양으로 압송하라. 광군들이 달려들어 수령과 이방을 결박했습니다. 두 사람은 애원했으나 이미 늦었지요. 큰아들과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배신하고 가문을 더럽힌 죄로 관직 자격을 박탈하고 재산을 몰수한다. 형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하나 아무도 그들을 동정하지 않았지요. 암행어사는 윤서와 초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윤서, 그대는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진실을 밝혔다. 그 용기와 효심을 가상히 여긴다. 윤서는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초연, 그대의 아버지는 억울하게 죽었으나 이제 그 명예를 되찾았다. 관에서 정식으로 사죄하고 그대 아버지의 직위를 복권하겠다. 초연은 눈물을 흘리며 땅에 엎드렸습니다. 10여 년을 기다린 순간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박수를 쳤습니다. 정의가 승리한 것입니다. 원로 노인은 윤서의 어깨를 다독이며 미소 지었지요. 그날 해는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관아에서는 다시 한번 회의가 열렸습니다. 암행어사는 윤대감이 남긴 재산 목록을 펼쳐놓고 마을 원로들과 함께 정리를 시작했지요. 큰형과 둘째 형이 빼돌린 재산들이 하나씩 확인되었습니다. 이 땅들은 모두 윤씨 집안으로 돌려져야 한다. 암행어사의 선언에 관리들이 장부를 정리했습니다.
수령과 거래했던 땅 문서들이 모두 무효가 되었고 몰수되었던 은자들도 돌아왔지요. 윤대감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예견하고 계셨다. 암행어사는 윤서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대감께서는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탐욕에 빠질 것을 아셨다. 그래서 진정으로 집안을 지킬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맡기셨다. 윤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막내 도령과 초연, 그대들이 집안의 마지막 명예를 지켜냈다. 이제 그 대가를 받을 차례다. 암행어사의 판결에 따라 횡령당했던 재산은 모두 윤씨 집안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 그것을 관리할 사람은 큰형도 둘째 형도 아니었지요. 바로 윤서와 초연이었습니다. 막내 윤서는 이제부터 윤씨 가문의 정식 가장으로 인정한다. 그리고 초연은 암행어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초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초연은 더 이상 하녀가 아니다. 그대의 아버지는 충신이었고 그 명예가 복권되었다. 이제 그대는 윤서의 정식 배필로서 집안을 함께 이끌 자격이 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초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윤서를 바라보았지요. 윤서는 따뜻한 미소로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대감께서 진정으로 원하신 것은 재산의 분배가 아니라 올바른 사람이 집안을 이어가는 것이었다. 암행어사의 말에 원로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큰형과 둘째 형은 한쪽 구석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탐욕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지요. 관직도 재산도 그리고 가족의 신뢰까지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그대들은 당분간 집안일에 관여할 수 없다. 스스로를 돌아보고 뉘우치는 시간을 가지거라. 암행어사의 판결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흩어졌습니다. 윤서와 초연은 옛집 마당에 서서 모든 것을 바라보았지요. 정말 꿈만 같습니다, 도령님. 초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서는 그녀의 어깨를 다독이며 대답했지요. 이제 더 이상 도령님이 아니야. 우리는 함께 이 집을 지켜나갈 동반자다. 초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나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었지요.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작은 잔치를 열어주었습니다. 10여 년 만에 억울함이 풀렸고 정의가 승리했으며 두 사람의 미래가 밝아진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달빛 아래서 사람들은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었습니다. 윤서와 초연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지요. 아버지의 유언이 마침내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새로 단장한 사랑채 마당에는 매화꽃이 활짝 피어났습니다. 아버지가 그토록 아끼던 매화나무가 다시 꽃을 피운 것이지요. 봄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이 흩날렸고 그 향기가 온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윤서는 사랑채에 앉아 아버지가 남긴 책을 펼쳐보고 있었습니다. 책갈피 사이에는 아버지의 글씨로 적힌 쪽지 하나가 끼워져 있었지요. 진정한 유산은 재물이 아니라 사람이니라. 올바른 마음을 가진 한 사람이 집안 전체를 일으킬 수 있느니라. 윤서는 그 글귀를 읽으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제야 아버지의 뜻을 완전히 이해하게 된 것이지요. 마당에서는 초연이 꽃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하녀의 옷이 아니라 안주인에 어울리는 단정한 옷을 입고 있었지요. 그러나 여전히 검소하고 조용한 모습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초연아. 윤서가 부르자 초연이 고개를 들어 미소 지었습니다. 윤서는 마당으로 내려가 그녀 곁에 섰지요. 이 매화나무를 보니 문득 드는 생각이 있어. 무슨 생각이십니까? 하녀 하나만 상속받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가장 크고 귀한 유산을 받은 것이었구나.
초연은 고개를 숙이며 부끄러워했습니다. 윤서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지요. 만약 형님들처럼 땅과 재물만 받았다면 나는 아버님의 진짜 뜻을 영영 모르고 살았을 것이야. 하나 너를 맡아 함께 지내며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어. 저야말로 도령님, 아니 서방님을 만나 비로소 제 운명을 찾았습니다. 초연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윤서는 그녀의 손을 잡았지요. 우리 함께 이 집안을 일으켜보자. 탐욕이 아니라 정의로, 재물이 아니라 사람을 귀히 여기는 집안으로 말이야. 초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윤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오후 마을 원로 노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매화꽃이 핀 마당을 돌아보며 흡족한 표정을 지었지요. 윤대감께서 이 모습을 보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노인의 말에 윤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르신, 제가 아버님의 뜻을 제대로 이루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루고 있네. 이미 충분히 이루고 있어. 노인은 윤서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탐욕에 빠진 형제들을 보게. 그들은 많은 것을 가졌으나 결국 모든 것을 잃었지. 하나 자네는 적은 것으로 시작했으나 가장 소중한 것을 지켜냈네. 윤서는 초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매화나무 아래에서 꽃잎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지요. 사람 한 명을 귀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바로 윤대감께서 자네에게 남기신 진짜 유산일세. 노인의 말에 윤서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해가 저물고 석양이 마당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윤서와 초연은 사랑채 마루에 나란히 앉아 노을을 바라보았지요.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초연이 물었습니다. 윤서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며 대답했지요. 좋은 일도 있을 것이고 어려운 일도 있을 거야. 하나 우리가 함께라면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어. 두 사람은 조용히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신뢰와 애정이 가득했지요. 이렇게 윤서와 초연은 억울한 죽음의 한을 풀고 탐욕으로 무너졌던 집안을 다시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 한 명을 귀히 여기는 마음이 그 어떤 재물보다 크다는 사실을 온 고을에 보여주었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금은 보화가 가득한 창고보다 신의를 지키는 사람 한 명이 더 귀하다고 말입니다. 윤서와 초연은 바로 그것을 몸소 증명해낸 것이지요. 매화꽃 향기가 바람에 실려 퍼져나갔습니다. 그 향기는 마을 전체로 그리고 더 먼 곳까지 퍼져나가며 정의와 신의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